지금부터 데이터 통신 11주차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는 데이터 통신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이라는 것은 뭔가 미디어를 보내는 거죠. 음성을 보내건 영상을 보내건 데이터를 보내건 보내는 겁니다. 그 유저와 사용자와 마주치는 부분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죠. 그런데 처음 인터넷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파일을 보낸다든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HTTP 웹 문서를 보낸다든지 이와 같은 영역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보통신이 IP 통신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즉 과거에 전화망이 했던 음성, 전화 이야기하는 거죠. 음성, 그 다음에 과거에 TV나 방송국에서 주로 했던 영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인터넷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통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주차에는 데이터보다는 파일이나 이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어플리케이션보다는 과거에 전화망에서 보냈던 음성, 그 다음에 영상, 이런 통신이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보내지는지 그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서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음성이나 영상과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습할 내용은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전반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과거의 개념으로 보면은 전화 서비스나 서킷 스위칭망을 이용하는 전화 서비스나 또는 방송을 하는 영상 서비스,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이제 네트워킹화돼서, 즉 IP 네트워크를 타고 인터넷을 타고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과거에 전화망에서 통신하던 것들이 지금은 IP망을 타고 어떻게 음성이 전달되는지, 그걸 우리가 Voice over IP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터넷 전화 기술이죠. 그 Voice over IP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킹 측면에서 보면은 이 오디오, 보이스와 같은 오디오나 비디오, 영상이죠. 이런 영상을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겁니다. 또는 이제 실시간 중계하는 그런 영상. 이런 영상을 보낼 때는 TCP보다는 전달 계층으로 UDP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UDP를 이용하는데, 전달 계층으로서요, 4계층으로 UDP를 이용하는데
그 UDP가 좋기는 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나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UDP로 내려보내지 않고 중간에 어떤 프로토콜을 한 번 더 거치게 합니다. 즉 실시간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과 UDP 사이에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RTP라는 그 프로토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RT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 오브 IP 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그러니까 전화를 보이스인 경우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 상대방과 사이에 어떤 세션을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보이스를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음성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션을 설정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그 프로토콜을 우리가 SIP이라고 하는데 SI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디오부터 먼저 볼까요? 오디오. 처음에는 벨이 전화 통신을 발명한 이래 통신의 시초는 음성 통신이죠. 아날로그 음성 통신이 시초입니다. 그게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서 원지까지 아날로그 음성 통신이 이어지죠. 무선 통신까지요. 그러다가 2G에서 디지털로 바뀝니다. 디지털로 바꿔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전송은 3G까지 이어지죠.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디지털 정보는 이제 LTE 네트워크나 IP 네트워크로 오면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되면서 패켓 형태로 이 디지털 데이터를 잘라서 패켓에 담아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켓에 담기 전 단계인 디지털화 하는 데까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전, 즉 AD 컨버전은 아날로그 오디오 시그널을 먼저 일정한 속도로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디지털을 바꾸려면 필히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요때 샘플링하고 요때 샘플링하고 요때 샘플링하고 이게 타이밍이니까요. 요 간격으로 요 시간 간격으로 즉 콘스탄트 레이트로 요때는 아날로그 값이 요거였고 요때는 요거였고 요때는 요거였고 요때는 요거였고 요때는 요거였고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전화에서는 초당 8,000번을 샘플링 하는 거죠. 이 이유는 이제 음성이 밴드위드스가 약 4kHz입니다. 음성이. 그러니까 음성을 이렇게 주파수 축상해서 놓고 보면은 대역이 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4kHz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퀴스트 레이트에 의해서 2배는 샘플링을 해야 됩니다. 최대 주파수의 2배. 그래서 8,000 샘플을 해야 됩니다. 초당.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샘플링을 물론 8,000번을 하면 되지만은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CD를 보면은 뮤직이죠, 뮤직. 뮤직은 이제 바이올린도 있고 대역폭이 이제 음성보다는 대역폭이 넓습니다. 최대 주파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CD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초당 44,100번 정도 샘플링을 한 겁니다. 훨씬 더 촘촘하게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샘플링을 하면은 이 샘플링 값이 콘타이즈드 됩니다. 콘타이즈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어느 정도 디지털 데이터로 나타내려 그러면은 이 크기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뭐 여기 0, 0, 1이고 여기 0, 0, 0이고 예. 그 다음에 요 높이가 0, 1, 0이고요. 그렇게 쭉쭉쭉 가서 요 높이가 만약에 0, 1, 1이었고 요 높이가 0, 1, 0, 0이고 요 높이가 1, 0, 1이고 쭉쭉쭉 가서 요 높이가 1, 1, 1 이렇게 값이 샘플링 할 때마다 그 값을 0, 0, 0에서부터 시작해서 1, 1, 1까지 이 중에 하나를 매칭을 시켜야 되죠. 예. 요 2의 8성이라고 하는 것은 8비트요. 8비트 값으로. 나는 여기 3비트만 예를 들었는데 이게 8비트인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비트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256개로 나누어지죠. 이게 0번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256까지. 예. 256은 1111 111 1 여기 255죠. 0000은 00 00 00 00 그러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가 되니까 256개죠. 예. 그래서 샘플링 하면은 이 중에 하나의 값으로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샘플링 할 때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 값으로 8비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디지털로 바꿀 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꿀 때 항상 이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퀀타이제이션 에러. 퀀타이제이션 에러란 것은 만약에 요때 요 순간에 샘플한 값이 요 값이죠. 요 값.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게 3비트로만 4비트로만 표현합시다. 뭐 0011 있고 요게 010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요 샘플링한 값이 사실은 요렇게 오면은 여기죠. 여기 해당되죠. 그러면은 이 값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0011로 봅니다. 요걸로 봅니다. 근데 이 실제 값하고 0011하고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죠. 요만큼. 예. 네. 요만큼. 예. 요만큼 차이가 있죠. 그게 뭐냐면은 퀀타이제이션 때문에 생기는 에러입니다. 예. 그 에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퀀타이제이션 에러라고 합니다. 그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꿀 때 생기는 그 에러를 퀀타이제이션 에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8000번을 샘플링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샘플링 할 때마다 8비트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바꾸면은 64,000 비트 퍼 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그 리시버는 다시 이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퀄리티, 질이 약간 원래의 아날로그 시그널과는 약간 달라지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퀀타이제이션 에러 때문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CD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411 메가비트 퍼 세컨드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음악 MP3 같은 경우에는 96, 128, 160 K비트 퍼 세컨드 정도 만들어주고요. 인터넷 폰 같은 경우에는 5.3 Kbps 또는 그 이상 정도 그렇게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약간 압축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예. 예, 다음으로 비디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비디오. 멀티미디어 중에서 비디오. 예, 물론 그 영상에 대한 그 영상 신호 처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상 신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우겠지만은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보도록 합시다. 비디오 신호에 대해서요.
비디오 신호는 이미지, 즉 사진, 여기 있죠, 사진. 이 사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당 이 이미지를 24개의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거를 디스플레이 해보면은 우리 눈에는 그 잔상이라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의 사진으로 인식하지 않고 움직이는 화면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움직이는 화면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요. 이 이미지를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야 될 건데 그걸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은 여기 빨간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 얘기하는 array of pixel이라 그럽니다. 요거를 점 하나가 픽셀이 되는 거예요. 픽셀. 그래서 이거를 스캔하듯이 쭉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나열합니다. 근데 픽셀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은 비트 정보로 표현됩니다. 더 상세히 얘기하면 컬러이기 때문에 RGB, 레드, 그린, 블루, 레드 성분이 얼마나 크냐, 그린 성분이 얼마나 크냐, 블루 성분이 얼마나 크냐 하는 그 정보를 색깔을 나타내는 픽셀 정보로 해서 하나의 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사진 한 장을 예를 들어서 어레이, 픽셀 어레이를 다 RGB 정보로 그냥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진 한 장도 데이터가 많을 뿐더러 이게 초당 24 이미지를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영상은 무조건 이 코딩을 합니다. 코딩. 뭔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픽셀 어레이를 그냥 디지털 값으로 그냥 쭉 나열해서는 안 되고 소위 압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압축. 그 압축 기술은 여기 보면 리던던시라 그러는데 리던던시라는 것은 그 정보 그게 데이터 값을 좀 줄여버려도 원래 이미지 비디오에 영향을 안 끼칠 정도로 그런 부분은 데이터를 확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를 인코딩 하는데 그 비트 수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비트 수를 줄이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페셜 방법. 이거는
하나의 사진 안에서 데이터를 줄이는 거고, 템포럴 방법은 여기 보면은 사진이 초당 24개 나가면은 그 이미지와 다음 인접 사진 간에 얼마나 유사하냐 그래서 유사점을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스페셜부터 보면은 이미지 안에서 여기 보세요. 사진을 보면은 스페셜 코딩이 이 자주색이라 그러나요? 이 퍼플. 자, 여기서 빨간 점 찍혀 있는 걸 쭉 보니까 N개의 픽셀 정보가 다 똑같아요. 다 자주색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N개가 다 똑같은 정보면은 그거를 나열해서 보내지 말고 두 개의 값만 보내도 된다 이거죠. 하나는 이건 자주색 점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보는 이게 n분만큼 반복된다. 이 정보만 딱 보내면은 이게 n개의 픽셀 정보를 일일이 보낸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이 스페셜 코딩 방법입니다. 예. 스페셜 코딩 방법. 그 다음에 템포럴 코딩은 만약에 요게 지금 i번째 프레임이고요. 요게 지금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입니다. i번째 프레임하고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하고는 사람이 이제 뛰어가고 있는데 배경은 똑같죠. 배경은 똑같은데 사람 모습만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프레임 i번째에서 같은 거는 그냥 같다 그래버리면 되는 거고 차이 i번째 프레임과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의 차이 정보만 보내주면은 또 데이터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템포럴 코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템포럴 코딩은 그러니까 i 플러스 1번째 프레임을 새로 다시 완전한 형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i번째 프레임과 비교해 봐서 차이 나는 부분만 보내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내는 방법이 템포럴 코딩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보낼 때 비디오는 콘스턴트 비트 레이트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잘 안 보내죠. 보통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스페셜
코딩과 템포럴 코딩, 여기 이제 스페셜 코딩과 여기 이제 템포럴 코딩이라고 했죠. 그걸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뭐 축구 중계 같은 거 이런 거 막 할 때는 동영상이 막 변하니까 데이터량이 많고, 또 이제 전반전이 끝나가지고 그라운드만 쫙 비추고 있다고 합시다. 축구 중계할 때. 그때는 프레임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때는 데이터가 거의 안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variable bitrate 코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MPEG-1은 그 CD-ROM에 저장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든 건데 약 1.5메가 비트 퍼 세컨드 정도로 압축을 시키고요. MPEG-2는 DVD 영상 퀄리티 수준으로 3에서 6 메가비트 퍼 세컨드 정도로 코딩해서 압축을 하고요. MPEG-4 보통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MPEG-4는 1 메가비트 퍼 세컨드보다 작게, 통신이니까 밴드위드스를 좀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보통 코딩을 해서 사용합니다. 예,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은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예, 오디오 비디오를 보면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지금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세 가지 형태의 타입이 있는데, 먼저 그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같은 영상은 영상을 서버에다가 스토어 해놓고, 원하는 사람에게 스트리밍 해줍니다. 근데 이 스트리밍 방법은 이제 스트리밍이라는 개념이 전체 파일을 받기 전에 앞에 받은 부분이 요청한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플레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요. 파일을 다 받아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받은 부분이 막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스트리밍인데 그런 걸로 스토어 오디오 비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디오 비디오가 그 만들어질 때 그때의 속도보다 더 빨리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아예 저장되어 있으니까.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그 오디오 비디오를 만들 때의 속도로 그냥 플레이만 시키면 됩니다. 뭐 빨리 오건 늦게 오건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인터넷 전화, 영상 전화 같은 그런 것들인데,
대화형 타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는 그런 그걸 이제 인터랙티브라 그러는데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성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딜레이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딜레이가 있으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스카이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타입은 라이브 오디오 비디오입니다. 라이브 생방송 하는 거죠. 생방송. 예. 실황 중계하는 그 스포츠 중계 이런 것들이 예, 스트리밍 라이브입니다. 이와 같이 그 어플리케이션 타입에 따라서 그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야 되죠. 예. VIP를 보도록 합시다. VoIP. 예,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을 보내는 기술. 이 음성은 인터랙티비티, 즉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이 내한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내가 듣고 또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말을 또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딜레이 리콰이어먼트가 이제 엄격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딜레이가 커지면은 대화형 그런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딜레이가 보통 150ms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400ms를 넘어가면은 예, 조금 음성이 대화하기에 곤란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이게 이제 음성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 후에 패켓으로 바꿔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패켓타이제이션, 패켓으로 바꾸는데 딜레이가 들어갑니다.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플레이아웃, 패켓을 수신해서 그 패켓을 내보낼 때까지 예, 잠깐 붙잡아 뒀다가 내보낼 때까지 또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걸 플레이아웃 딜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딜레이.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오는 라우터를 지나오면서 생기는 딜레이. 이 딜레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딜레이를 다 합해서 예,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oIP는 예, 전화를 하기 전에 세션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콜리란 게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콜러 ER 콜러는 전화를 거는 사람이고 콜리는 전화를 받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거는 사람 입장에서 전화 받는 사람의 IP 주소,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넘버, 그 다음에 어떤 인코딩을 쓰는지,
PCM을 쓰는지 뭐 GSM을 쓰는지 뭐 이런 인코딩 알고리즘 이걸 알아야지만 상대방하고 세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합의된 세션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션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VoIP 특징은 그 음성을 보면은 상당히 그 압축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말하는 사람이 그 내는 목소리, 오디오는 음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죠. 음악처럼 계속 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톡스파트, 실질적으로 말을 하는 기간과 그 다음에 사일런트,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기간, 이게 반복되는 거죠. 말을 하는 동안과 말을 안 하는 동안이 이게 올터네이팅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하는 구간만 64kbit/s로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구간은 데이터를 보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구간, 오직 톡스파트 구간만 그 디지털 데이터를 패킷으로 담아가지고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IP 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보통 20ms마다 하나의 여기서 청크란 이야기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봤을 때 하나의 패킷이라는 크기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1초에 8K가 나가니까 20ms 동안에는 160바이트. 요거를 하나의 청크, 즉 패킷으로 담아서 UDP로 담아가지고 내보내면 됩니다. 20ms마다 160바이트씩 담아가지고요. 그것도 톡스파트, 말하는 기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160바이트짜리 청크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헤더를 달아서 그것을 UDP를 통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죠. UDP 세그먼트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직 톡스파트 기간만 매 20ms마다 20ms 단위로 UDP 소켓으로 세그먼트를 내보내면 된다는 거죠. 그 세그먼트의 크기는 페이로드 부분만 160바이트입니다. 그러면 그 VoIP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통합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게 패킷으로 보내기 때문에 패킷 로스, 그 다음에 패킷들의 딜레이, 이것이 이제 인터넷 전화에서 통합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그 로스를 보면은 두 가지의 로스가 있는데, 패킷 로스가 있는데, 하나는 네트워크 로스입니다. 네트워크.
이거는 그 중간에 통과하는 라우터에서 그 버퍼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 가지고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패킷을 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로스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컨제스션이 일어나면은 이 로스가 많아지겠죠. 두 번째 로스는 우리가 딜레이 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터넷 전화는 VoIP는 이터랙티브 즉 그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패킷이 너무 늦게 도착하면은 설령을 도착해도 그것을 음성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도착하는 것은 그냥 분실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말인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플레이아웃 시킬 수 없는 겁니다. 리시버에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는 이때 너무 늦게 도착했다. 그 딜레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패킷의 그 총 딜레이는요. 프로세싱 딜레이. 라우터에서 프로세싱 딜레이. 그 다음에 큐잉 딜레이. 그 다음에 엔드 시스템. 샌더와 리시버에서 딜레이가 있죠. 패킷타이제이션 딜레이라든지 뭐 그런 딜레이. 이런 딜레이를 다 합한 딜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총 딜레이가 400ms 이상이 되면은 음성으로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400ms보다 늦게 도착하는 그 패킷은 분실된 걸로 그렇게 간주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로스 토러런스란 말은 VIP 전화에서 패킷 로스율이 1%와 10% 사이 정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음성을 인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VoIP 패킷이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100개가 갔다. 그 수신 쪽에서 10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 잊어버려 로스가 일어나고 99개만 도착했다. 400ms 안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음성을 복원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로스 토러런스라고 이야기하고 1%에서 약 10% 사이는 분실돼도 음성 복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오디오나 비디오를 전달하는 전달 계층은 UDP를 보통 사용합니다. UDP가 간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UDP의 그 포맷은 헤더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거의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정도 있다고 보면 되죠. 예. 8바이트입니다, 여기. 예. 그래서 UDP 펑션은 어드레싱 이 포트 넘버를 보고 어플리케이션 방번호를 찾아가는 그 정도 기능밖에는 없다는 거죠. 물론
에러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여기 에러 체크 기능입니다. 체크섬. 보통 이거 디세이블 시켜 놓습니다. 예. 이게 있으나마나 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디세이블 시켜 놓고 동작을 시킵니다. 보통. 예. 예, 지난주에서 공부했다시피 UDP는 아주 가벼운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전달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그 이유는 커넥션 설정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스테이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은 헤더, 패킷 헤더가 아주 작습니다. 예, 8바이트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TCP는 20바이트나 되죠. UDP가 8바이트인데 비해서. 예, 그리고 헤더가 아주 작습니다. 그 원래 UDP는 심플 어플리케이션, DNS라든지 SNMP라든지 Distributed File System Support라는 NFS라든지 이런 곳은 거의 메시지 하나가 요 하나의 UDP 데이터그램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예, 한 개의 UDP. DNS 메시지 그러면은 요 하나에 처리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 하나 보내기 위해서 커넥션을 설정한다든지 뭐 커넥션 스테이트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요. 예. 예, 원래 목적은 그런 데 쓰려고 UDP를 개발했습니다. 예, 또 UDP를 사용하면은 그 UDP 데이터그램을 내보낼 때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 싶은 만큼 막 내보내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No rate limitation. 근데 TCP는 다르죠. TCP는 congestion 컨트롤이나 플로우 컨트롤을 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나가는 우리 수도 파이프 이렇게 물 나가는 거 이렇게 좀 잠궈서 조금 덜 나가게 했다가 좀 풀어줬다가 하듯이 조절합니다. 그런데 UDP는 그런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UDP는 뭐 에러가 있을 경우에 재전송하라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UDP는 거기에 비해서 멀티캐스트 서포트하기가 쉬워요. 예,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현재 UDP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그냥 그대로 이용됩니다. 그냥 그대로가 아니고 이용됩니다. 특별히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전화와 같은 그런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여기에 이용됩니다. 그 인터넷 전화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패켓 로스가 10%까지는 일어나도 괜찮다고 얘기했죠. 네, 허용합니다. 10%까지는 패켓 로스를. 예. 그렇지만은 내보내는 그 레이트 초당 몇 개의 패켓을 내보내라. 그거는 미니멈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UDP가 딱 맞다는 거죠. 예, UDP가. 막 내보내죠. 왜?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관이 그냥 뭐 수도관을 좁혔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내보내기도 하고 적게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UDP로 내보낼 때는 그냥 원하는 만큼 그냥 수도관을 열어놔 버립니다. 그러면 가다가 로스가 일어나는 것은 분실이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런 UDP의 특징이 요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리얼타임 멀티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봅시다. 예, 오디오나 비디오를 지원해야 되겠죠.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UDP가 딱 맞습니다. 전달 계층 프로토콜로요. 그렇지만 UDP는 너무나 엘리멘터리 기본적인 것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이제 패킷을 어플리케이션이 막 연속적으로 내보내면은 그 패킷들의 어떤 순서 번호 이런 것도 UDP가 처리해 주지 못하고 내보낸 시간 이거는 이제 리시버에서 그 플레이를 시킬 때 그 내보낸 시간을 봐서 그 송신자가 내보낸 시간을 봐서 수신자에서 플레이 아웃 시키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라고 타임스탬프 이런 것도 UDP는 제공해 주지를 못하고 물론 멀티캐스팅 기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UDP 자체는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어플리케이션 데벨로퍼가 그들 그 특수 목적의 이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헤더를 그 목적별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표준이 나온 거죠. 표준이 나온 것은 우리가 리얼타임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RT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RFC 3550번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예. UDP를 사용하되 RTP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RTP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어플리케이션과 UDP 사이에 RTP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RTP를 이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RTP를 이용해서 합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RTP 헤더를 또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 후에 어플리케이션 헤더에 RTP 헤더가 붙은 놈을 그거를 RTP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UDP 소켓으로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UDP를 이용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RTP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 RTP 이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클래스를 이용해서 예,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보낼 그 하나의 단위의 그 데이터그램에다가 RTP 헤더를 붙여주는데 예, 그 헤더 구조를 이 RFC 3550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RTP는 오디오나 비디오 데이터를 전달하는 패킷의 어떤 그 구조를 정의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RTP 패킷은 RTP 헤더의 역할인데요. 페이로드 타입 여기에 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다. 오디오가 들어있다. 뭐 비디오가 들어있다. 뭐 압축된 어떤 방식으로 압축된 오디오가 들어있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이게 지금 계속 몇 번째 지금 나가고 있는 패킷이다. 이걸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현재 내보내는 시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RTP는 엔드 시스템에서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RTP는 다시 얘기하지만은 UDP 소켓을 통해서 UDP 세그먼트화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VoIP 어플리케이션이 RTP 위에서 동작을 하면은 그들은 그 통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RTP에서 통신을 하면요. 예, RTP는 예, UDP 위에서 돌아가죠. 그래서 그 RT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예, UDP 기능을 연장하는 그런 트랜스포트 레이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데이터 통신이니까 3학년 주로 3학년 1학기인데요. 3학년 2학기 때 가면은 네 과목 중에 모바일 정보통신 종합 설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기 가면은 뭐 인터넷 전화도 직접 구현해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가서 이제 이 RTP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포트 넘버를 어떻게 하는지,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주는지, 뭐 페이로드 타입 어떻게 주는지, 시퀀스 넘버, 타임 스탬프 직접 그 자본으로 안드로이드 상에서 만들어서 직접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전화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RTP에서 그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 정보를 줘야 되고요. 페이로드 타입, 그 다음에 패킷 시퀀스 넘버, 타임 스탬프 이런 것들을 주면은 이게 RTP를 통해서 UDP를 거쳐서 IP 패킷으로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같이. 그런데 이 RTP 라이브러리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RTP 헤더. RTP 헤더를 보면은 먼저
페이로드 타입이 있습니다. 이 페이로드 타입은 7비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로드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0번이면은 이게 PCM 방식으로 인코딩된 페이로드란 뜻입니다. 페이로드 타입이 3이면은 GSM 방식으로 인코딩 됐다는 거고요. 페이로드가 13K 비트 per second입니다. 7은 LPC, Linear Predictive Coding 그래서 아주 그 음성을 아주 낮은 속도로 나갈 수 있도록 압축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코딩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잠수함 통신 같은 데 이런 데서 사용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페이로드 타입 26번. 이게 JPEG, 모션 JPEG이고요. 동영상인데 그냥 JPEG 이미지 파일을 쭉 보내는 겁니다. 31번이 H261, 33이 MPEG-2 비디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넘버 필드요. 시퀀스 넘버 필드는 16비트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RTP 패킷이 하나가 나갈 때마다 일씩 증가하게 해놨습니다. 목적은 이제 여러 개의 그 RTP 패킷을 내보낼 때 중간에 분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패킷 시퀀스 넘버를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타임 스탬프입니다.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프 필드는 32비트로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할 때 이거 시간 정보가 여기 들어갑니다. RTP 요 해당되는 그 패킷을 RTP 패킷의 페이로드 부분의 첫 번째 바이트를 샘플링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디오인 경우에 이 타임스탬프 클락이 샘플링 기간마다 일씩 증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8kHz로 샘플링 한다고 하면은 1초에 8,000번 샘플링 한다고 하면은 이 그 타임스탬프 값은 125 유세크가 아니고 마이크로세컨드 125 마이크로세컨드마다 일씩 타임스탬프 값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160바이트짜리 한 번 샘플링 할 때마다 1바이트씩 해가지고 160바이트 샘플을 하나의 청크로 사용한다면은 RTP 패킷이 하나가 나갈 때마다 타임스탬프 값은 160씩 증가하겠죠. 만약에 계속 톡스파트 피어리어드라고 하면은요. 그런데 이제 이 타임스탬프 값은 클락은 계속 증가합니다. 비록 소스가 사일런트, 즉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기간이라도 이 타임스탬프 값은 계속 증가합니다. 네, 그거는 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시간 개념이니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SRC라고 해서 Synchronization Source ID. RTP 그 스트리머의
스트림을 내보내는 그 소스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RTP 세션에서 각각의 RTP 스트림은 서로 다른 SSRC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IP, 네. 세션을 설정하는 프로토콜,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SIP을 개발한 배경에는 장기적인 어떤 안목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화망, 그 다음에 전화망을 이용한 컨퍼런스 콜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얼굴을 보면서 통신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화망에서 이 기능이 있습니다. 컨퍼런스라 그래서 뭐 4명, 5명이 얼굴을 보면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 전화망에서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인터넷으로 대체될 거다. 지금 대체됐죠. 지금 집전화도 사실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옛날에 전화망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요. 그 다음에 비디오 컨퍼런싱 콜, 전화망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줌이나 뭐 이런 거 쉽게 사용하잖아요. 비디오 여러 사람이 얼굴 보면서 하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지금. 네, 그게 거의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게 SIP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래 전망을 내다보고 이걸 개발했는데 그렇게 됐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 가지고 이제 인식되는 게 아니고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로 가지고 그 사람을 전화할 것이다. 뭐 카카오톡 지금 밴드 이런 데서는 전화번호로 연결되는 게 아니죠. 전화번호는 단지 이제 인증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터넷 에서는 전화번호로 그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나 뭐 이런 거 이름 가지고 구분하는 거지 전화번호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화 받는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롬이라는 것은 뭐 미국에 있든지 간에 캐나다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그 다음에 이 전화 받는 사람이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노트북을 가지고 있든지 태블릿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통신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불러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SIP을 개발했습니다. 그 SIP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봅시다. SIP을 사용하면은 콜 셋업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치면은 이게 콜 셋업이죠.
그래서 콜러로 하여금 콜리가 전화 왔다는 것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콜러와 콜리 전화를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뭐 보이스 통신을 하다든지 영상 통신을 하다든지 또는 인코딩 방법을 뭘 쓰자든지 이런 것들을 동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를 끝내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SIP은 콜리의 IP 주소를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콜리의 이메일 주소를 만약에 가지고 그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뉴메닉 아이덴티파이였는데 이메일 주소나 아니면은 그 사람 이름요. 이름이 되면은 그 사람의 현재 IP 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다음에 콜 매니지먼트, 통화를 관리하는 거죠.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음성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영상 통화를 집어넣는다든지 통화하고 있는 동안에 또 인코딩 방법을 바꾼다든지 통화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든지 여러분들 줌 생각하면 되겠죠. 통화를 또 뭐 다른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잠시 멈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줌에서 하는 모든 기능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SIP 서비스에서 가는 거다. 그래서 SIP 프로토콜의 아주 기본을 보면요. 만약에 알리스가 바브와 통화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SIP을 이제 작동을 시키는데 만약에 바브의 IP 주소를 아는 경우입니다. 알리스는 IP 주소가 이거고 바브는 IP 주소가 이거면은 바브에게 여기에 바브의 IP 주소를 주면서 초청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때 여기에 알리스의 IP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알리스가 나중에 RTP로 이제 정보를 음성을 보낼 그 포트 넘버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나중에 요 바브가 요 포트 넘버로 보내줘야 돼요. RTP 패킷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타입 RTP로 우리 하자. 그 다음에 코딩 방식을 AVP 0으로 하자.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브의 그 모든 그 SIP 어플리케이션은 포트 넘버 506번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6번 포트로 보내면은 바브의 전화기가 울리게 됩니다. 때르릉때르릉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받으면은 바브가 205K 메시지가 나가고 여기 이제 IP 주소, 바브의 IP 주소가 가고 그 다음에 바브가 받을 때는 포트 넘버를 48753번으로 받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RTP 형태로 받고 근데 자기는 한테 보낼 때는 AVP3 여기에 이제
GSM인데요. AVP1은 0은 여기 마이크로로 오디오입니다. 예, 이렇게 각자의 그 바보의 원하는 것을 앨리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때도 역시 앨리스는 이 CB5060 포트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5060 포트를 보냅니다. 그걸 잘 받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5060 포트를 보내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SIP이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브는 앨리스가 원했던 대로 마이크로로 오디오로 RTP 패킷을 만들어서 앨리스의 38060 포트로 보내주고요. 앨리스는 GSM 방식으로 RTP 패킷을 만들어서 바브의 48753 포트로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앨리스는 SIP 인바이트 메시지에 앨리스의 포트 넘버, 여기 있죠.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는 요거죠. 요거는 여기 IP고요. 인코딩, 원하는 인코딩, 요거죠. 지금 여기서는 PCM 마이크로로 오고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브는 205K 메시지를 보내면서 역시 그 포트 넘버, 요거 포트 넘버죠. 알려주죠. IP 어드레스, IP 어드레스 알려줬죠. 프리퍼드 인코딩 스킬, 자기가 원하는 방식, GSM 방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SIP의 이 메시지는 TCP나 UDP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RTP를 통해서 UDP로 보내는 게 그걸 하고 있는데 이 TCP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SIP 메시지 자체는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SIP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자체가 TCP로 보내도 되고, UDP로 보낼 때는 RTP에 태워서 보내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이제 음성이 직접 보내는 그 RTP 패킷들이고요. 음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디폴트 C 포트 넘버가 5060번입니다. 항상 여기 5060번으로 보내야 됩니다. C 메시지는. 그 다음에 그 셋업 과정에서 코덱 협상도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가 만약에 PCM 마이크로로 인코더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브가 그걸 제공할 수 없으면은 바브는 리플라이로 606번 not acceptable reply를 보냅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인코더들을 앨리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그 바브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코딩을 하나를 선정해서 보낼 수 있는 인코딩을 하나를 선정해서 새로운 인바이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바브가 앨리스가 요청하는 콜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다른 이유에서요. 보통 미디어는 음성은
RTP를 통해서 보냅니다. 네, 보통 RTP를 통해서 보냅니다. 예, SIP 메시지의 예를 들어봅시다. 예, 이게 SIP 메시지입니다. 예, 인바이트 메시지요. 여러분들 HTTP는 이제 그 파일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이제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데이터 통신 시간에서는 예, 정보통신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디오 비디오만 보고 있는데 HTTP 그 어플리케이션 헤더를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인데 예. 여기서 이제 콜 아이디 예, 콜 아이디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모든 콜에 대해서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그 바보의 IP 어드레스를 모른다. 예. 여기서는 이제 인바이트 메시지를 보내면서 바보의 IP 어드레스가 들어가죠. 예. 이게 from to 보면은 알리스 IP 어드레스가 있고 바보의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보의 IP 어드레스가 모르고 바보의 이메일 주소밖에 모른다. 그러면은 중간 단계의 어떤 SIP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알리스는 SIP 메시지를 보내서 그 해결하는데 디폴트 포트 넘버가 여기 0이 하나 빠졌네요. 5060 포트입니다. 예, 5060. 예, 그리고 알리스는 그 SIP 메시지를 UDP를 통해서 보낸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UDP를 통해서. 예. 11주차 에서는 지금 정보통신이 과거의 그 음성, 전화망이 하던 음성, 그 다음에 비디오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정보통신의 형태로 주고받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멀티미디어 네트워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스트리밍 비디오에 대해서 봤고요. VoIP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UDP, 오디오나 비디오를 지원하는 UD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UDP는 UDP만 사용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RTP를 사용해서 리얼타임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 RT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 오디오나 비디오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11주차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